먼저 귀한 자리 초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발제를 제가 조금 정책이나 좀 거시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뒤에 서행아 박사님 더 디테일한 현장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마 권석준 교수님은 되게 기술 이제 스페시픽한 얘기들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이렇게 뭐 중국의 혁신 정책 제대로 이해하기 이렇게 썼는데요. 뭐 제가 뭐 여러 뭐 글을 통해서 혹은 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작년에 딥시크 사태가 있고 나서 이제 중국이 잘한다는 건 드디어 애써 부인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왜 잘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 사실은 다르고 또 보통 나오는 해석들은 그렇습니다. 아, 천재가 많아서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당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간단하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뭐 저희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그 중국을 원하는 대로 소비를 하는 거죠. 저기는 당이 저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안 돼.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나 고치기 싫다. 살던 대로 살고 싶다가 하나 있고 아니면 중국처럼 저렇게 좀 소수한테 지원을 왕창 해주자. 그러니까 중국은 되지 않냐. 한국은 그게 나다. 나한테 1조, 10조 몰아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들 원하시는 대로 소비를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그렇게 간단하진 않고 중국 정부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지금 뭔가 성과를 만들었을 때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계속 그 양면이 다 있다는 걸 저희가 보고 진짜 어떤 부분들이 그 성공에 영향을 줬고 희생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희생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요. 앞에부터 시작하면 뭐 얼마 전에 이 네이처 인덱스가 업데이트된 게 다시 한번 나왔는데 순위가 뭐 전혀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역시나 뭐 세계 1위부터 한 10위 안에 거의 다 중국 대학들이고 저걸 이제 2026 버전도 크게 다르지 않고 심지어 이제 더 중국의 위상들이 더 커졌는데 놀라운 거는 사실은 이제 소셜 사이언스나 이런 쪽 봐도 상위가 거의 다 중국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뭐 그렇지 않냐. 중국은 뭐 수가 많으니까. 중국 과학원은 그럴 수 있죠. 과학원은 전체 다 합하면 이제 7만 명이 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사실은 뭐 저장대, 베이징대, 칭화대도 그렇고 1년에 받아들이는 정원 수가 저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합대니까 서울대만큼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동일한 수준에서 저건 이제 완전히 질적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저만큼이 됐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딨냐? 아주 뒤에 있습니다. 아주 뒤에 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도 아주 뒤에 있고 그렇다고 한 말은 이제 정말 양적 중심이 아니라 질적 중심으로 봤을 때도 특히나 이 최첨단 과학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첨단 산업이 왼쪽에 있지만 앞으로 미래 첨단 산업이 되려면 거기에 씨앗이 되는 첨단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건 뭐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의 교수님들 실제로 연구하시는 논문들 나오는 거 보면 뭐 중국 쪽에서 나온 페이퍼들이 퀄리티가 워낙 좋고 워낙 연구실들이 잘한 데가 많아서 충분히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이미 몇 년 전에 나왔던 것들인데 이것도 그냥 사실은 이제 로우 밸류의 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들 저희가 뭐 한국은 뭐 전략 산업이라고도 하지만 그 점유율도 보면 사실 중국이 이미 그러니까 세계 1위 정도나 혹은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율을 갖게 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다 중국 빼고 모든 나라 다 합한 거 정도 이상을 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사실 작년 딥시크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됐던 것들이고 그 시점은 사실은 저희가 공교롭게도 코로나 즈음에 이미 그렇게 됐는데 코로나가 있었고 그 전에 저희 뭐 사드가 있었고 양국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단절되고 하면서 저희가 대략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완전히 끈을 확 놓쳐버리고 완전히 모르는 게 한 코로나 해서 한 5, 6년,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 7년, 왜 갑자기 저렇게 된 거냐? 갑자기가 아니고 6, 7년 동안 저렇게 그 이전에 10년 동안 쌓여 있었고 6, 7년 동안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예 관심을 안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사실 저희를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뉴립스가 이제 여름에 올해 한국에서 아마 열릴 텐데 2025,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서 가장 탑 저널인데 여기 컨퍼런스 논문의 비율을 보면 1등은 구글입니다. 2등은 칭화대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중국 대학입니다. 전체 국가로 나눠서 보면 이 탑 저널의 반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50%는 그 다음이 한 30%가 미국에서 나오고요. 싱가포르에서 한 5%,
한국은 한 2% 정도? 이거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른 컨퍼런스, 그 AI 컨퍼런스, 뭐 ICMR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게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컨퍼런스 조직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간 대학들의 컨퍼런스 페이퍼는 안 받겠다. 올해 2026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협회에서 그렇다면 우린 전체 보이콧 싹 다 안 내겠다. 그래서 3일 뒤에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하자.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영향력이 이렇게 커져서 뭔가 컬렉티브 액션이 되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간 대학들을 전부 다 우리가 컨퍼런스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그 당위성이 사실 아주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글로 흘러간 게 굉장히 나쁜 용도로 쓰여서 뭐 그래서 안 받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AI나 이런 첨단 기술 하시면 이걸 이제 우리가 군용으로 개발하겠다. 예전에 한번 카이스트가 한번 그랬다가 전체 협회에서 그러면 카이스트랑 회원에서 뭐 제외시키겠다 이런.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뭔가 나쁜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명분이 애매한 거죠.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특히 학계는 좀 자유롭게 오픈소스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중국의 과학기술 영향력과 지정학이 겹쳐서 발생하는 그 전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수많은 이 페이퍼들을 만들어내는 인재들, 중국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인재인데, 인재들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사실 칭화하트 자체적으로 만든 인재 어떤 이동의 오픈 소스 플랫폼인데요. 이건 예전 겁니다. 예전 보면 기본적으로 뭐 중국의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돌아온다,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베이징에서 이제 전 중국으로 퍼지는, 요게 아주 이제 이런 타원형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요즘엔 트렌드가 어떻냐? 그러니까 저거는 코로나쯤까지입니다. 요즘에는 세계의 가장 우수한 인공지능 인재 수도 1위가 중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인재 수는 미국과 비슷했지만 탑 클래스 인재는 중국보다 좀 부족했습니다. 한 2019년. 근데 지금은 중국이 1위가 됐고 미국이 2위가 됐고 한국이 자랑스럽게 3위가 됐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12, 22, 32, 50이 하는 것보단 난데, 저희 3인데 240명입니다. 240명입니다. 여기서 사실 저희가 보고 놀라야 될 거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이 500만인데 160명입니다. 탑 클래스 인재가.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중국이 완전히 이제 탑2로 완전히 앞서 나가고 한참 격차가 많이 나는 이제 3등 그룹들이 고만고만한 그룹들이 한 4-5개가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빼면 아까 앞에 논문 수랑 정확히 비슷합니다. 보통 뭐 거의 모든 분야 논문 수가 아마 공학 분야도 다 비슷할 텐데, 중국이 한 50% 하고요. 미국이 한 30% 하고 나머지 20%를 전 세계가 조금씩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추진하는 어떤 좀 중국과 미국을 공존하면서 또 대신할 수도 있는 어떤 제3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저 4-5개 나라가 하나 정도는 합쳐져서 1000개 정도는 돼야, 1000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숫자가 된다. 근데 인재를 보면 단순히 많은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뭐 중국 출장들 많이들 다녀오시고 많이 교류하실 텐데, 제일 부러운 것은 젊은 인재죠. 그래서 이 인재 구성의 비율을 보면 얼리 커리어 젊은 학생들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중국은 보면 급격히 증가하지만 이 비율이 특히 높고, 이 분야가 사실은 이 중국의 전체적인 기술 혁신을 리드한다. 그래서 저희 불과 어제까지도 서영아 박사님이랑 권성축 교수님이랑 같이 중국 출장 갔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혁신 기업들 R&D 센터, 시간은 1년, 2년 계속 지나도 그런 혁신 R&D 센터의 평균 연령은 고정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평균 30세, 5년이 지나도 평균 30세. 그만큼 젊은 인력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심지어 AI 분야는 평균 20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인재들이 계속 사실 되게 치열하게 연구를 하는 게 요 어떤 AI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아까 앞에 그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요즘엔 사실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중국 본토에서 자라난 인재들의 역량도 충분히 좋다. 그래서 유학을 꼭 갔다가 돌아온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아니라, 그 갔다 온 분한테 배운, 중국에서 그냥 쭉 자라고 중국에서 했던 친구들도 못지않게 훨씬 더 잘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미국 유학 갔던 인재들의 귀국률이 좀 낮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중국의 어떤 기술의 어떤 굴기, 그다음 추격, 이걸 많이 평가하는 게 보통 미국, 뭐 일본, 뭐 독일 이런 데가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평가 자료들이 특히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도 미중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 뭐 워싱턴 쪽에 싱크탱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이 이제 중국 보고 뭐 전략 기술별로 중국과 격차가 어느 정도 되냐라는 요 왼쪽에 있는 게 이게 2021년, 2년쯤 나왔던 자료들이고요. 이게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전체 미국에 굉장히 경종을 울려줬죠. 왜냐하면 한 12개 기술 정도 뽑았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중국을 확실하게 우위를 갖고 있는 기술 분야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없는 걸로. 중국은 있는 걸로 나왔죠. 중국이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확실히 미국을 앞서는 분야가 있다. 뭐냐?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 에너지 쪽은 완전히 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미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뭐 대학도 이런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재작년쯤에 하버드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지표 센터들을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하면 뭐 미국이 1등입니다. 뭐 5개 기술 분야, 뭐 AI, 바이오, 반도체, 우주, 퀀텀. 그럼 중국이 한 2등에서 65점 정도. 3등은 단일 국가로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아주 비슷한 3, 4등. 근데 이건 앞에와 비슷하게 20점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꽤 나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국이 좀 독주를 하고 3등 그룹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부분들은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바이오라던가 그 다음에 뭐 퀀텀이라던가 그다음 반도체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미국인들이나 혹은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분석한 수치에 의하면 격차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무슨 일이냐? 반도체 차이 엄청 많이 나는데 사실 그냥 이제 중국이 부족한 것들은 몇 개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전체 이제 생태계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덜 나고 바이오도 동일하고 퀀텀은 특히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뭐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들인데 한국과 비교를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 저희가 좀 중국 대비 비교적 우위가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첨단 제조에서 일부분 영역들이었는데 이게 벌써 7, 8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있는 전문가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저희가 한국 입장에서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이제 2026년인데 비교 우위가 한국 입장에서 명확한 여기에 지금 몇 개나 남아있나 그다음에 STI가 과학기술이 집약된 이런 첨단 산업에는 과연 우리가 중국보다 뭐 좀 우위가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걸 보면 사실은 없죠. 메모리 반도체밖에 안 남았죠. 이게 앞서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앞서 있으면 레버리지가 있어요. 협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우리가 중국보다 그때도 뒤쳐졌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격차가 줄어들었나 그러면 이것은 그냥 여기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건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비교를 이제 했을 때 미국을 뺀 다른 나라 중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비슷할 텐데 중국 대비 우위를 갖고 있는 영역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국이 앞섰던 분야는 거의 추격을 못했던 분야.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술 격차의 비대칭이 심해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우리가 중국이 어떻게 뭐 전략 산업 분야, 제조 2025 이런 데 나와 있던 분야 중에 고부가 가치 영역에서 자국 토종 기업들로 밸류 체인을 채워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전문가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수치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좀 더딘 산업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2017년 대비 보면 이 중요한 전략적인 산업들을 고부가 가치에서도 자국 기업들로 꽉꽉 채우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이 되겠죠. 저희가 코로나 전쯤만 가도 사실 안에 있는 여러 이제 모터라든가 감속기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수입을 해서 썼는데 지금은 저희가 중국 휴머노이드나 피지컬 AI 기업들 가면 바틀렉이 뭐냐? 그러면 단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칩. 그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이제 화웨이 칩으로 많이 성능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점점 섞어서 쓰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이렇게 빨리 자랐는데 성장을 했는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 때문이었냐? 사실 한국과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과 좀 다른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저희도 사실은 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추격을 하는 과정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중국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서 봤을 때도 중국이 이 제조업이나 산업들 키우는 전략들은 사실은 저희가 초창기에 썼던 전략과 유사도가 아주 높다.
그리고 뭐 중국 저희가 이제 예전에 중국과 과학기술이나 산업정책 교류할 때도 사실 한국의 사례들이 중국 입장에서 되게 좋은 어떤 학습 지점도 있었고 또 좋은 성과 그런 증거가 돼서 많이 활용들을 됐던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일단 결국은 시장 사이즈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고 저희도 사실 대다수 산업의 초창기에는 제로에서 원을 만들어낸 건 아니죠. 거의 다 기술 라이센스를 국내용으로 받아왔는데 저희는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기업이 크려다 보니까 제3국으로 나가려면 독자 개발을 안 하면 라이센스 조항이 다 걸리니까 이제 개발해서 나간 거고 중국은 시장이 엄청 크고 자기 시장도 같이 크니까 그 성장에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길어서 일단 국내 시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이 다른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가능했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WTO도 가입했고 글로벌 몇 년 전까지 이제 완전히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듈 방식의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쯤 가서 이제 중국 학자들과 교류도 하고 발표를 하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뭐 코피노베이션. 근데 이 코피노베이션이 약간 좀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의 성장을 제일 잘 설명한 석학의 책 이름이 이미테이션 투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이 공장을 역할을 하면서 뭐 생산도 하면서 점점 올라오면서 좀 산자의 문화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퍼지고 근데 그게 거의 모든 제품군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벤처 생태계, 그러니까 제조랑 과학 생태계가 아주 꽉 차게 된 거죠. 그러면 왜 로봇이 이렇게 빨리 클 수 있었냐? 로봇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중국에 다 있었기 때문이죠. 전기차부터 센서부터 다 있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뭐 공중 택시 이런 것도 저희 방문해서 보면 자 기술에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작한 미국 회사들 대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만들겠다 한 시점은 늦었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 차이 없습니다. 기술 바틀렉이 있냐? 없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되는 소재, 그 다음에 배터리 이런 거 다 이미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이걸 조합해 새로 만들어내는 건데 기술 바틀렉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AI도 비슷합니다. AI가 육체를 갖는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텐데 그 육체가 사람 몸일 수도 있고 사람 몸이 아니라 그냥 어떤 뭐 움직이는 장비 형태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가구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육체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부터 가공 뭐 이런 기술들을 이미 중국이 사실은 한 20년 넘게 축적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 쌓인 이 벤처 생태계나 기술 스택 때문에 사실은 뭐든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DJI 드론이나 전기차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를 하면서 가능하게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이제 성장을 설명할 때 앞에는 이제 사실은 기술 추격이나 학습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인 이 시스템이나 생태계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뭐 정답이고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나 생태계를 국가가 설계를 해서 기업이 열심히 따라가서 잘 만들어냈다라는 굉장히 단일한 설명인데 국가가 A부터 Z까지 싹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 기업은 거기 맞춰서 열심히 움직였기 때문에 한다라는 건 틀린 얘기죠. 설계에 기업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실험을 하면서 성공 사례한테 밀어주고 그 다음에 경직되지 않게 자꾸 구멍들을 나가게 된 거죠. 지금 자동차 기업들 중에 중국의 전기차를 리드하게 된 기업들이 정부가 설계해서 나온 거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정부가 주도했던 것들은 사실 전부 다 국유 기업들의 이치, 동펑 이런 기업들이 오래 있었고 다만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이쪽이 있었고 이쪽 산업이 커서 기존에 있던 이 컨벤셔널한 산업을 와해시키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장벽을 안 없앴던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동일한 사태가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죠. AI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부가 1차적으로 했던 계획도 있고 밀어줬던 기업들도 있지만 새로운 혁신 주체가 나와서 새로운 판을 바꾸는데 그거에 대한 장벽도 크게 두지 않은, 그러니까 경쟁을 계속 시켰던 부분들이고요. 뭐 잘된 케이스들을 보면 뭐 태양광이나 배터리 이런 정도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가 단계별로 어떤 역할들을 적절히 했느냐. 초창기에는 당연히 직접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일단 생태계를 쭉 키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기술도 주고 그다음에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1단계 거치면서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지원이 바뀌는 거죠. 계속 보조금 주지 않습니다.
절대 보조금 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R&D를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들을 만들어내길 요구하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또 맞춰 살아남는 기업들 그 단계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중국도 규범이나 제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해온 이 과정들을,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건 R&D,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제일 많이 강조가 덜 되는 건 시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공구매를 엄청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이 초창기에 만들어낸 약간은 부족하거나 약간은 불완전한 기술들 전부 다 사주고, 그거 기반으로 스케일업하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데이터 센터를, 휴머노이드 로봇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중국이니까 데이터 마음대로 수집하고 법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잘 돼 있고요. AI 관리 체계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데이터 센터 휴머노이드에 필요한 액션 토큰을 만들려면 로봇이 있어야겠죠. 공간도 있어야 돼. 공간은 정부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신생 로봇 기업들의 이 만든 제품들을 정부가 다 돈 주고 산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생산된 데이터는 공유자산으로 팔 수도 있고 혹은 지분을 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그냥 돈 줄 테니까 네가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데이터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죠. 일단 1차적으로 제품을 사주니까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보조금을 직접 쏴주면 모든 기업들은 부패합니다. 그런 식으로 받으면 다 개판됩니다. 한순간에. 근데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런 데이터 센터는 그 기업 것만 사주지 않습니다. 다른 휴머노드 것도 같이 사서 같이 비교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잘하려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품 완성도를 좋게 만들고 잘 만든 애들은 많이 사주고, 그래서 성장을 높이는 거고, 근데 거기 나온 데이터는 다시 되팔아서 사실 돈 한 번 쓰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경제가 또 돌아가니까 이 데이터는 상품으로 팝니다. 근데 초창기에 예를 들면 지분을 기여를 좀 한 기업들한테 조금 더 싸게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한 시장 메커니즘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배터리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배터리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캐시로만 다 때려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보조금도 중간에 이미 끊겼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간의 성장도 굉장히 많았고, 물론 한국 입장에서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급격했던 중국의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것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언페어하죠. 사실은 굉장히 언페어하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으니까 굉장히 센 수단을 써서, 좀 언페어한 수단을 써서 막아줬고, 그 이후로 그럼 지금 어떻게 됐냐? 저희가 이 배터리도 사실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좀 만족스럽지 않고 억울한 히스토리가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 한 2, 3년 돌아가기 전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인식은 중국은 LFP니까 싼 거, 그래서 잘 만드는 거, 우리는 MCN이니까 비싼 거, 좋은 거, 우리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어프로치였는데, 그때도 저희가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MCN도 잘하고 다 잘한다 라는 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주류 흐름이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CATL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한국과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전고체 표준 전 세계 지금 제일 먼저 만들어냈고,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완전히 이제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중국의 어떤 혁신 시스템을 중국의 이제 기술 경영이나 혁신학자분들이 많이 개념화하시려는 노력들을 많이 계속 해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기 좋게 개념화된 것들은 좀 없고요. 다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인 생태계나 스택이 굉장히 풍부하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뭘 해도 좀 잘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흥미로운 건 이제 기술 전략적으로 흥미로운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와 완전히 다른 부분들, 저희는 사람도 공간도 시장도 자원도 좀 제한적이니까 가능성 높은 것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 분야는 집중적으로 고르지만 이제 펀딩을 하는 구조는 굉장히 잘게 쪼사서 쫙 이렇게 뿌려주는 기이한 형태이고, 중국은 크게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기술 분야도 지원을 해주지만 그 기술 분야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분야도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란 사이즈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 많이 한다. 일례로 뭐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금 완벽하게 아직 도미넌트 디자인은 없다고 봤을 때 한 3-4개 정도 요 표준들이 있는데 그 표준마다 그룹들이 다 대표 그룹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좀 해나가는 게 저희 독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얘기인데 최근에 2023년에 이제 거버넌스가 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해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랑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연구소들, 저희로 따지면 뭐 전자나 키스트 이런 연구소들이 과기부, 우리는 산하에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과기부와 중국 과학원이 동등한 별도의 존재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랑 또 다른 건 지방 정부의 과기부의 어떤 역할이나 예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상해라던가 광동이라던가 이런 데 블록 펀딩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과학기술을 혁신으로 잇는 이런 조치들을 또 많이 합니다. 물론 거시적인 방향은 조정이 이제 온라인이 돼 있지만 지방 정부 중심의 이런 어떤 혁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2023년에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 중앙에 중앙과기위가 설치되고 이제 과기부는 전담하는 어떤 사무국 역할을 하고 예산이 좀 없어진 형태인데 이걸 두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잘하는 거는 이 당 중심의 거버넌스가 잘 구축이 돼서 그것 때문이다. 그리고 더 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확인된 바 없음입니다. 확인된 바 없음입니다. 지금 나온 성과가 2023년에 조정을 해서 4년부터 2년 만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직 평가 불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거버넌스가 효과가 나오려면 더 있어야겠죠. 다만 이런 흐름은 중국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세계적으로 비슷하죠. 전반적으로 전략 경쟁이니까 기술이 안보 자산화 되니까 미국도 사실은 중요한 기술 이슈들을 NSC에서 관리를 합니다. OSTP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 변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기술이 갖고 있는 안보적인 가치를 기술 안보적인 가치를 훨씬 더 중시한다. 뭐 그거 일환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 안에서 R&D 중에 좀 겹치는 부분들 저희도 과기부와 산업부 R&D가 겹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관적으로 공신부로 좀 이전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하는 의미들은 있죠.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혁신의 성과가 지금 이때 이루어진 이 거버넌스 때문에 뭔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공을 이걸 해서 더 이렇게 잘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아직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전략적인 더 이런 중대 기획, 중대 정책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 개인적인 그냥 이 연구자로서의 의문 이게 과연이 잘 될까? 그러니까 요 기능들이 잘 될까? 라는 데에선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 중심으로 가고 많은 부처들이 하면 결국 조율 중심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략적인 스트래터직 플래닝의 기능은 조금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을까,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중국은 어떻게 산업화를 시켜서 관리를 하냐 이런 것들도 사실 중국 문헌을 저희가 조금만 좀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중국에서 중국의 AI 기업이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 같은 것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제정된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된 법안을 당연히 따라야 되고 거기에 있는 뭐 사회주의의 가치랑 그다음 뭐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심각한 어떤 안보적인 위협이 있는지 1차 검사를 안전검사를 받고 그 다음은 사실은 등록을 해서 등록제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서 그다음 바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 심사 기간이 일정 부분 있지만 비교적 다른 나라들이 매우 신속한 편이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도 있고 뭐 사용자들한테 뭔가 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벌금이나 처벌 사례도 다 있습니다. 중국 법령 센터 들어가시면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럼 벌금을 보면 전반적인 이 벌금의 수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벌금이 세지 않죠. 그러니까 장려 중심이 맞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EU법 같은 데는 전체 중국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 세계 매출에 얼마를 과금하는 형태니까 중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부에서도 계속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는 것도 이제 더블 랜덤 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도나 시스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다른 나라들이 결국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근데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뭐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이 모든 걸 다 하나하나 검사한 다음에 나쁜 놈들 잡아서 처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억제입니다. 억제입니다. 억제. 그 억제. 자, 저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이 정부에서 금지한 혹은 국가에 아주 중대한 피해를 미쳤을 때는 어마어마한 처벌을 주는 혹은 셧다운 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할 테니 자발적으로 해라 라는 게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크나 딥 제너레이트 된 거는 전부 다 지금 자발적으로 페이크 플랫폼 기업들이 하고 있고, 플랫폼의 사용자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실제 그걸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플랫폼 기업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제조 2025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장 좀 주목하고 봐야 될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달성률을 평가해서 이걸 수정하는 것들이죠. 2017년까지는 대외 공개가 전부 돼 있어서 그때도 저희도 공개된 자료 보고 평가를 했는데, 맨 처음에 이 10개의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기술 로드맵이 어떻다, 근데 그 다음에 달성률이 어떻다, 그런 건 한번 2년 뒤에 다시 평가를 했고, 달성률을 초과한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럼 이거 다시 평가해서 조정하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2035년까지 할 거냐, 이것도 언론에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중국에 가서 책을 좀 사서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 있는 되게 좋은 자료와 그 다음에 논문과 서적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충분히 살 수 있고 사면 안 되는 책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입니다. 보면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집단이나 연구자가 갖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도 아까 앞에 보여드린 인공지능 협회도 있고 모든 산업협회에서 중국이 해결해야 되는 산업 난제 이런 것들을 다 오피셜하게 공개합니다. 책에도 다 있습니다. 정상적 출판이 된 책들이요. 여기 안에 보면 앞으로 중국이 뭐 배터리도 그렇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해결이 완료됐고 어디까지는 아직 못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이걸 보면서 앞으로도 중국의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정책의 어떤 역사를 쭉 보면 뭐 개혁개방 이후로 저희가 좀 한정한다고 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좀 잘했던 것 그걸 잘 내재화시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운 건 미국이죠. 미국 스타일의 어떤 거대과학, 혁신창업정책 했고, 그다음 문헌에 나오는 것들은 중국이 제일 절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소련이나 라틴이니까요. 이런 정도를 제외하면서 좀 잘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기술 전략은 뭐 어떻게 될까? 중단기적으로 중국한테 지금 바틀렉이 되는 기술들 거의 다 사실은 지금 중국이 부족한 건 뭐냐? EUV, 엔비디아 칩 요거고요. 이거는 이제 빨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빨리 자립화 산업화를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게임 체인저 기술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원천 연구부터 대학 이런 데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가장 좀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언론에 보는 것 말고 제가 오늘 발표 자료는 전부 다 한국에서 접속을 해서 공개가 가능한 자료들입니다. 중국의 정부 부처나 협회에서 공개를 합니다. 본인들이 좀 빨리 우선 자립하고 싶은 목록들을. 그런 걸 기반으로 보면 지금 기술 자립을 어느 정도를 더 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좀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완성된 제품들은 많이 가져다 써라 라는 형태로 이런 핸드북들도 나옵니다. 기술 스펙도 꽤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안에도 이 중국의 중앙기업들이 혁신 중앙기업들이 만들어낸 모범 제품들 이런 리스트들도 다 나와 있어서 어떤 제품들이 좋고, 사실 이런 부품들 중에는 기술 수준 파악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모든 걸 100% 자체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중장기 분야는 중국이 어떤 분야에서 결국 연구재단이나 기초연구 투자를 하냐는 것인데, 이것도 중국 자연과학기금 홈페이지를 가면 정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분이 많아서 뭐 우선적으로 좀 추진할 분야 이런 걸 공개하는 범위에서 저희가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바이오 분야의 이런 쪽에
중국이 좀 집중적으로 펀딩을 할 예정이구나라는 동향은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액세스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 우리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이것도 뭐 사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본 거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럼 뭐 HBM도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고 우리가 앞서 있냐,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많은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중국 연구자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좋은 HBM 페이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상향 평준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일반적인 연구자들의 공개되어 있는 논문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보면 협력을 어떻게 하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중국의 연구자들은 산학 협력을 제일 많이 합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라 기업이랑 바로 붙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중 경쟁의 어떤 효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면서 바로 제품할 수 있는 제품들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저희도 지금 한국도 뭐 AI 없는 살림에 AI 풀스택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은 지금 AI 풀스택 프로바이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화웨이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엔비디아 칩보다 성능이 안 좋지 않냐, 그건 맞죠. 근데 칩이 조금 안 좋은데 사실 AI가 칩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도 있고, 에너지 중국이 자체 다 있고, 그걸 제일 중요한 거는 써줄 사람들, 유저, 그게 이제 어떤 서비스로 존재해야 되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Q1이 있어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연결이 돼 있고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올해 공개된 알리클라우드에 간 이런 데 행사나 이런 데서 보면 사실 되게 많은 이미 서비스된 풀스택 AI 서비스, 이 데이터 AI DC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알리바바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시회 가서 제가 봤던 건데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다 서비스가 된 상태고, 한 2, 3년 전만 해도 중국 기업들도 거의 엔비디아 이제 의존율이 뭐 90% 이상이었는데, 지금 확실한 거는 100% 대체는 아니더라도 한 3, 40% 이상,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의존도를 많이 줄여야겠다라는 이 컨센서스가 있어서 되게 빨리 좀 좁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플러스도 앞에 했던 얘기가 비슷합니다. 앞에 요 얘기까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도 자료가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시면 중국이 AI를 가지고 어떻게 AI를 생각하는지, 이 전체 산업을, AI 산업을 어떻게 본인들이 디파인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기반 기술 인프라가 있고 제조가 얹어져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제품 장비와 서비스가 있다, 구조, 그 다음에 개별 부품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으로 자립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어떤 국제 협력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은 해외의 좋은 기술들을 좀 중국 내로 갖고 오는데 집중이 돼 있다고 하면, 사실 최근에는 이제 본인들의 좋은 기술들을 전략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데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아세안 국제기술센터 이 홈페이지 가보시면 중국의 좋은 대학들이 만들어낸 기술들, 어떻게 기술 ODA 같은 걸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들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중국의 기술 수준인 어떤 기술의 확산이나 국제 협력을 파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위기나 한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남는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평가도 비판적인 평가들도 해외 분석 보고서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일본 보고서 같은 거나 뭐 미국 보고서 같은 거에 직접 보고 조금 지급 비율이 되게 높다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도 같고 된다면 정말 기적적인 거기도 한데, 중국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AI와 모든 것들을. 물론 일정 부분은 효율을 하기겠지만,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었어서 그래서 된다 안 된다라고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냥 굳이 말한다면 과거의 사례가 거의 다 그렇지 않았으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된다고 하면 얘기가 아주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관전평이 있는 거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가장 여러 가지 좀 미중 경쟁 때문에 뭐 중국이 기술 자립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만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제가 볼 때 타격이 큰 뼈아픈 타격은 결국은 미국이나 글로벌 벤처 캐피탈의 이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때문에 이 글로벌 VC들이 중국에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돈이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좋은 VC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런 산업으로 승화시키는 노하우들이 많이 좀 유출이 되고 그게 좀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산업 노하우가 좀 부족해질 수 있어서 그게 좀 제가 볼 땐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기업들의 수익률이 지금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국유 기업만큼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경기도 있고 뭐 출혈 경쟁도 있지만 이 부분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다. 이런 해결 과제들도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어는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발표로 넘어갈 텐데요. 중국 지금은 사실 사이즈상 1대1로 비교하는 게 좀 무의미하긴 한데 제조업 포트폴리오 가장 겹치는 나라가 저희 한국이죠. 우리나라죠. 그리고 사실 뭐 메릭스가 예전부터 비교했지만 이 중국 제조 2025가 성공을 한다고 봤을 때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은 한국인 건 되게 맞고요. 우리도 키우려고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장표를 넣은 이유는 이게 지금 상하이 푸동 신구가 가장 중국에서 혁신적인 구역이 중국의 혁신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발표를 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도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기업 중심으로 기업이 원하는 대로 기업의 인프라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발표 자료는 좀 공유가 됐겠습니다만 보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원하는 지원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AI를 키우려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미리 다 구축을 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 키우려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전략적인 투자고 과연 기업이 원하는 투자인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전략 경쟁 시대고 안보 이슈가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이 안보화시키는 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중국과 굉장히 딥한 협력을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미중 사이가 더 긴장 관계가 되더라도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뭐 기초과학이나 거버넌스 같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미국 대학들도 중국 대학이랑 합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중국과 어디까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아이템을 협력을 해야 될까 이런 방식의 좀 전략적인 내용들이 필요한 것 같고 아마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철 박사님이 이끄시는 연구회가 많은 좀 기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 양국 간에 합의했던 어떤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협력이 다시 뭐 코로나도 끝나고 가기가 좋아져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다시 시작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밑에 있는 부분들 청년과학자나 뭐 기초과학의 초장기 협력 이런 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양국 간에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건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도 이런 걸 제가 도출을 했을 때 이 앞에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양이라던가 전염병이라던가 기후 이런 것들도 여전히 할 수가 있는 분야라서 이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나 모빌리티 같은 뭐 분야들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사례별로 산업별로 민감도를 따져가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지금 여러 기업들이나 파트너들이 중국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서 무조건 빨리 중국으로 가서 협력을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셀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중국에서 중국에 가기만 하면 다 성공을 하냐? 절대 그렇지 않고 전 세계에서 그 어느 시장보다도 치열한 시장이 돼서 생각보다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아무것도 안 남고 살아남지도 못하고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프로핏 센터로 생각을 거의 하는데 가면 다 돈 벌어서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를 거의 코스트 센터로 생각을 하셔야 가서 우리가 거기에 첨단 R&D 자원이나 이 비즈니스 트렌드 변화라던가 특히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같은 걸 우리 거기서 좀 돈을 쓰고 배워서 뭔가 하겠다. 그렇게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정부가 밀어주는지 여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엄청난 이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냉정한 판단이 안 되면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게 그냥 과거에 갑자기 막 급격히 추진했다가 내실 없이 다
사상두각처럼 깨졌던 형태가 당연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 관점도 바뀌어야 되고 중국에 대한 실력 평가도 제일 중요하게 정밀하게 돼야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료들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에이펙이 또 선전에서 열리니까 이런 것들 좀 넣어놨고요. 이 사진은 뭐냐? 선전에서 있는 여러 이런 행사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벤처 캐피탈들 다 떠났다고 하는데 선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선전에서 거주를 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조하는 이런 액티비티들이 되게 많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